21세기의 키워드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역사 데자뷰. 오늘도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후보들의 자질이나 이제 도덕성 검증 내용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는 거의 다 정치 뉴스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조선 시대에도 이 관료들의 부패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들 있었습니까? 네, 당연히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는 전근대 국가에서는 보기 드물게 잘 갖춰진 관료 제도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과거를 통해서 관료를 뽑던 나라가 거의 없다고 하던데요. 거의 없기도 하고요. 관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체계를 운영하고 상호 견제 또 감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된 나라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조선 후기 1800년대 이후에 어떤 삼장의 문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인상이 강해서 조선의 관료 제도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료들의 부패를 견제하기 위한 여러 장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분경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분경금지법은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는 조금 길더라고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제 청탁금지법. 네. 보통 이제 김영란법으로 부르고 있는 이 법률과 이제 서로 연결해서 보기도 하는데요. 아, 분경금지법.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청탁금지법이나 김영란법을 가리킬 때 이제 일률성, 금액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사람들이 이 법이 왜 이렇게 적용이 됐고 원래 이런 뜻이었는가 이렇게 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스승의 날에 이제 선생님들에게 카네이션, 캔커피를 선물하면 그거는 법에 어긋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들이 룸소랑에서 술을 마셨는데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니 그것도 계산도 굉장히 복잡하게 해서요. 그래서 그거는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분경금지가 이제 이른바 청탁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이 김영란법하고 좀 닮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오늘 살펴보시면 조금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말하자면 이제 조선시대의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분경금지법. 네. 자, 여기서 일단 단어의 뜻부터 좀 알려주세요. 분경이라는 게 뭡니까? 좀 어려운 낱말인데요. 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달리다, 분주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경이라고 하는 건 다툴 경자입니다. 그래서 다툴 경자. 이제 내용만 놓고 보면은 뭔가 다투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경국대전에 그 뜻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분추경리, 바쁘게 움직이며 이익을 쫓는 것. 이게 분경입니다. 맞아요. 원래 저도 영화 이렇게 보거나 하면 그때만 느끼는데 이제 빌런이나 악당들이 나오잖아요. 그 영화에서 제일 부지런해요. 네, 주인공들은 가끔 이렇게 위기 때만 나타나는데 악당들은 처음부터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부지런하게 뭘 합니다. 그렇죠. 결국 그러니까 이제 분경이라는 게 나쁜 의미인 거죠. 좋은 게 아니라 바쁘게 움직이면서 자기의 이익을 쫓는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익을 쫓는 방법이 이른바 인사권자거나 아니면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인사 문제라든지 행정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재판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쫓아다니는데 이 쫓아다니는 것을 막는 것이 분경금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법이 생긴다는 것은 어떤 행위가 일어난 뒤에 거기에 대한 이제 보완책으로서 만들어지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렇다면 분경 금지법이 생겼다는 것은 이 부정청탁하는 관료들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네요. 처음에는 이제 부정청탁보다는 약간 이제 비공식적인 루트로 정치나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선이 건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곳곳에 개국공신들이 등장을 하고요. 행정체계는 갖춰지지 않으니 이제 서로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세력화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조 때 이미 약간의 경고를 했지만 정종이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친을 비롯해서 대신 공신 그다음에 관리 모두가 찾아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회의를 하실지언정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만나지 마라. 다만 경조사, 생일이라든지 누가 승진을 했다거나 하는 축하 잔치 정도는 가능하지만 만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회의 끝나고서 탁 나가면서 언제 따로 한번 봅시다. 그런 거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일을 하려면 회의 시간에 하고 그렇습니다. 조정해서 하면 되지. 왜 자꾸 딴 데 가서 술 마시면서 이상한 얘기들을 하느냐.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종 때는 이게 권고한 정도였는데 이제 태종 때는 이걸 아예 조금 더 구체화시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장군이라든지 권력자 등 인사권 있는 자를 일단 찾아가지 마라. 그러니까 좀 범위는 좀 더 축소가 됐죠. 그런데 여기를 조금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사원부에서 예를 들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장군이나 어떤 그 권력자 앞에
사람을 보내서 지키게 합니다. 오늘 누구누구가 들락날락거렸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들락거렸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되었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면서 세조 성종 때를 지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의 근간이 되는 법전 경국대전에 그 내용이 아예 법조문으로 실리게 됩니다. 이야, 이렇게 좋은 법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시 또 만들어 이런 거는 그냥 전통에 이렇게 차례나 제사만 계승하는 게 아니라 법도 좀 그냥 계승하면 안 돼요. 자, 김영란법 공공기관과 이제 언론사 임직원, 학교장과 교직원 등으로 이제 적용 대상을 정하고 있는데요. 분경금지법도 이제 적용 대상이 있겠죠. 뭐 하급 관리까지 뭐 다 이렇게 적용시키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최소한을 어떻게 보면은 적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딱 정해진 게 바로 이제 2조, 그다음에 병조의 당상관, 그다음에 5위의 당상관, 그다음에 승정원의 이방 병방 승지, 그다음에 사원부, 사관원, 장애원에 있는 관리들을 찾아가지 마라.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조 병조 그다음에 5위의 당상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문무관의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많은 로비가 이제 들어올 자리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2조에서는 문관, 병조에서는 무관의 어떤 인사권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네. 여기에 검토 작업을 하는 게 승정원의 이방 승지와 병방 승지입니다.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승정원에도 승지가 6명이 각각 2호 예병 현공에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인사권과 이제 관련이 되어 있고 사원부하고 사관원은 짐작하시는 것처럼 지금의 검찰이나 감사원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내무부와 말하자면 이제 국방부와 검찰부와 또 뭐 이렇게 감사원과 이런 것들이 다 그렇죠. 고위 조직들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거는 장애원이었는데요. 네. 태종 연간부터 이 즈음까지 가장 송사가 많았던 게 노비 문제였습니다. 노비 문제. 근데 이 장애원이 노비를 담당하는 관청이었고 노비 송사를 담당하는 관청이었으니까 장애원에 간다라고 하는 거는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거였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 이제 분경금지법의 기본은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금지를 시켰고 하나는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금지를 시켰다라는 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어길 경우 굉장히 처벌이 심했습니다. 네. 장 100대에 유배 3천리. 사형 빼놓고는 가장 높은. 그러네요. 장 100대를 견디기도 힘들 뿐더러 유배 3천이면 그때 조선시대의 어떤 그 거리 감각으로 보면 돌아서 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야 3천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어쨌든 이제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친척들입니다. 그래서 8촌, 친가는 8촌, 외가나 처가는 6촌 이내의 경우는 방문을 하더라도 문제를 삼지 않았고요. 또 이웃 사람이 방문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흥미로운 게 대문 밖에서 만나는 것은 분경금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데서 만나는 건 비밀스러운 이야기 할 수 없으니. 그렇죠. 그 집 밖에서 이렇게 만나서 그냥 안부 인사 나누는 정도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는 허가하지만 네. 우리가 어떤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낼 때 공정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건 사전에 막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밖에서 제가 이제 2조 판서인데 김태훈 PD님 오셔갖고 저를 밖에서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앞으로 김태훈 PD에 대해서는 뭔가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도 이익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만나는 걸 봤거든요. 봤기 때문에. 네. 저 사람 그때 동네 바깥에서 한번 만나는 거 봤는데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박강희 소장님이 제가 하는 프로그램마다 다 같이 갔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상한데 그런 그렇죠. 생각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만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이제 피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네, 그래서 실제로 대문 밖에서 만나는 것들은 분경금지법에 저촉이 되지 않았고 만약에 그거를 어겼을 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앞으로 정치인들도 그 KBS 구내 식당에서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분경금지법의 뜻과 적용 대상 소개를 해주셨는데 분경금지법을 어긴 사람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실제 처벌된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처벌의 강도는 앞에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 100대 이제 유배 3천리라고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처벌과 관련해서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문한 사람을 처벌을 했습니다. 객이라고 찾아간 하는. 사람을. 네. 언뜻 생각하면은 그 방문의 대상이 되었던 주라고 하는 사람이 고위 권력자이고 그가 이익을 얻을 테니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될 텐데 왜 방문자를 처벌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아마 이 사람들이 고위층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라는 정서적인 부분도 적용이 되었을 것 같지만 모든 방문하는 그러니까 분경금지법은 방문 그 자체로 처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뭘 어떤 실질적인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네. 그냥 찾아만 가면
그렇죠. 대문 안에 처벌. 들어가서 일정 기간만 머물면은 그게 발각이 되면은 처벌을 받으니까. 이 법 점점 마음에 드는데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주라고 하는 고위 관리가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손님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런 그렇겠죠?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제 적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처벌을 하다 보면은 고위 인사 담당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이런 거잖아요. 그 어떤 명절 때 누가 사과를 보냈는데 네, 보낸 걸 뭐 돌려줄 수는 있겠지만 네. 보내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걸 또 받았다고 해서 고위 관료를 처벌하면 국정이 또 어떻게 보면 마비될 유지가 수 안 되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그래서 방문한 어떤 청탁을 하러 간 사람만 이제 처벌을 받는데, 그럼 이제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선사회는 이게 또 융통성을 발휘해서 처벌을 합니다. 어떻게 융통성을 성종대 일인데요. 네. 이제 대호군 군에 있었던 신주라는 사람이 사원부, 지금으로 치면 검찰청에 해당하는 장명 긴급검을 찾아갔다가 발각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검찰청에 많이 가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마 이제 그 분경금지법에 해당이 되니까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찾아갔던 신주라는 인물이 먼저 분경금지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거죠. 근데 아마 뒷조사를 해봤더니 이 긴급검이라는 사람도 깨끗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찾아간 1차 행위는 처벌을 하고 네. 갔는데 그게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군요. 그렇죠. 이제 조사를 좀 더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경금지법에서는 이 긴급검을 처벌할 수가 없는데 대명률, 그러니까 다른 형법에 보면은 부정한 청탁을 막지 않은 행위를 불응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이 있으면 바로 내쳐야 되는데 그걸 내치지 않고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른바 김영란 법인 분경금지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을 해서 결국은 장 80대로 처벌을 한 겁니다. 그거 굉장히 합리적이네요. 그러니까 일단 찾아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찾아왔으니까 넌 일단 분경금지법으로 처벌. 근데 거기서는 갱만 처벌이 되고 주가 됐고. 처벌이 안 되니까 자, 그럼 그 다음 행위를 조사해 봤는데 이 사람이 찾아서 뭐라 했는데 너 그거 받아줬어 안 받아줬어? 받아준 거죠. 받아줬잖아. 그럼 이건 다른 형법으로 처벌. 그렇죠. 제가 사실 조선시대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오늘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조선시대가. 그러니까 이제 운영의 묘와 그다음에 운영의 현상 때문에 조금 비판을 받지만 그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은 탁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최고의 권력자다. 네. 피해가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도 그런 경우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분경금지가 정치에 이용된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킬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짐작하시는 것처럼 앞에서 이제 그 분경금지의 범위가 약간 축소가 됐는데 네. 단종 때 그걸 다시 늘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정종 때처럼 일반 종친까지, 그러니까 왕실 사람들까지 다 늘려버렸던 거고요. 네. 단종 즉위 시에 어떻게 보면 어수선한 전국을 좀 안정시키겠다는 의도가 포함이 되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는 이제 안평대군 쪽에 있었던 인물이 그 세조 쪽의 인물들이 움직이는 것이 좀 예사롭지 않다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첩보를 바탕으로 아마 단종이 그런 어떤 그 교지를 내렸던 것 같은데요. 대상을 넓혀서 수양대군 근처에 사람이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수양대군이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 세종께서도 종친을 그 분경금지에서 뺀 이유는 바로 왕실은 왕실 가족들이 보호를 하는 건데 저를 뺀다라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이제 자신의 측근들과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세조가 그 얘기까지 하는 거죠. 저를 의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의심되는 사람이 의심합니까라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할 말이 없죠. 네, 그래서 결국은 분경금지를 이제 철회를 하게 되는 그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권람이든지 한명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모았던 거고요. 사실은 이 과정에서 상대 측인, 그러니까 뭐 황보인이나 김종서 또는 안평대군을 얘기했는데 안평대군은 빼더라도 네. 김종서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쿠데타 예측을 못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설사 쿠데타 예측을 하더라도 이 분경금지법으로 걸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김종서는 자기가 사람을 못 모읍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결국은 자신의 쿠데타를 성공시켰다는 점에서 분경금지법을 무력화시켜 놓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수양대군은 종친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만 김종서는 종친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말하자면 세를 약화시키고 자신은 세를 불려서 그렇죠. 이 분경금지법을 악용함으로써 이제 쿠데타에 성공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또 아이러니하게 펼쳐지는군요. 자, 조선시대 분경금지법에 대해서 오늘 역사 데자뷰 공간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